아내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아내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이었죠.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분명 저였지만 저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단단한 성 같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고 사랑하는 아내 민서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유나와 함께 주말마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통장 잔고가 넘쳐나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아이 학원비를 내고 가끔은 외식을 즐길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미래를 계획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요.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제 삶의 기반에도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의 백조처럼 우아하게 발을 젓느라 정작 제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한 것은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모두가 설마 하며 애써 불안감을 감췄지만 결국 칼바람은 가장 먼저 저희 부서를 덮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두둑한 봉투는 처음 며칠간은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죠. 이 돈이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그 안에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딸 유나가 갑자기 원인 모를 고열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각종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들이 유독 많았고 최종적으로 제 손에 쥐어진 청구서는 자그마치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뇌는 마치 고장난 컴퓨터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 들으면 기억했던 아내의 심부름 목록을 3번, 4번씩 되물었고 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다가도 방금 쓰려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죠. 간단한 가계부 계산조차 몇 번을 틀렸고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카드가 정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느려졌습니다. 제 정신적 에너지는 온통 4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에 잠식당해 다른 생각을 할 공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천장에 천구서의 숫자들이 떠다녔고 심장은 불안감에 미친 듯이 뛰어댔죠. 수면 부족보다 더 지독한 인지 능력의 저하가 바로 돈에 대한 압박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갑자기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자책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신적 안개가 제 가정에 얼마나 끔찍한 폭풍우를 몰고 올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망가진 노트북처럼 버벅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온라인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창을 띄워놓고 복잡한 약관과 이자율을 들여다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는 7자리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유나가 숙제 공책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 수학 문제 좀 알려주세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그 순간에는 날카로운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과부하로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아빠 바쁜 거 안 보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유나의 동그란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았지만 제 안에 뭔가는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민서가 싸늘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아내의 비난 섞인 목소리에 억눌려 있던 제 안에 뭔가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아?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 모르지. 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서의 얼굴도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졌죠. 나라고 편한 줄 알아? 나도 매일 밤 잠 못 자면서 걱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건 아니지.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변했다. 맞아요. 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왜 변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압박감과 억울함을 터뜨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고 집안의 공기는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침대 가운데에는 그 어떤 강보다도 깊고 차가운 협곡이 생겨버렸죠. 저는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멈출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견딜 수 없게 된 저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옛 동료나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운 좋게 한 선배가 커피나 한잔 하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게 기회야. 좋은 인상을 남겨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해. 저는 며칠 동안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거울을 보며 연습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 선배와 마주 앉자 제 혈엔 굳어버리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이 얘기가 재미있을까? 온갖 사회적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배가 농담을 던져도 저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제 근황을 묻는 질문에는 두서없이 횡설수설 늘어놓았습니다. 대화는 계속 겉돌았고 저는 상대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정작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겁니다. 선배는 예의상 자리를 지켜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 녀석 많이 힘든가 보네 하는 동정심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 하는 그의 말은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법마저 잊어버린 듯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생긴 외로움은 저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었고 그 필사적인 모습이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만든 투명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연락이 끊기고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배달 대행을 뛰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마치 인도의 어느 시장 상인처럼 저는 매일 아침 시간과 체력이라는 원금을 빌려 하루를 버티고 저녁이 되면 이자를 떼이고 남은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이라는 희망은 다음 달이 되면 또다시 다음 달만 넘기면으로 미뤄졌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예를 들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거나 책을 읽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제 모든 정신적 자원은 오직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의 고통을 돌려막고 있었던 겁니다. 땀에 절어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저에게 민서가 무언가 말을 걸려고 하면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나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짬짬이 배달 일을 더해서 작은 케이크와 아이가 노래를 부르던 인형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서가 남긴 편지 한 통과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유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이토록 발버둥 쳤던 이유가 바로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제 발버둥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겁니다. 분노와 절망, 억울함이 뒤섞여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가족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서와 유나, 그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 분명 저였지만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복에 겨워 보이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저는 울부짖으며 앨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와 딸이 떠난 집은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하라면 또 술을 마셨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요했습니다.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텅 빈 여백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명료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늪에 빠져 있었구나. 돈이 없다는 현실보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모자랄지 모른다는 걱정, 그것이 바로 진짜 결핍이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사실은 그 발버둥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 깨달음은 마치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민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제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떻게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과 유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 삶에 여유 또는 느슨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죠. 그 시간에는 일 생각도 돈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말에는 유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당장의 생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의 메마른 영혼을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아내와는 하루 3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의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닫혀있던 시야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제 얼굴에서 짜증과 불안이 사라지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결핍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한숨 돌릴 작은 틈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자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말입니다.